돌아갔습니다. 일단 내일장의 최인아입니다. 미국의 S&P 500이 1,500을 돌파했네, 5년의 최고치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사야 되겠죠. 외국인은 오늘도 또 팔았는데요. 사상 최대로 많이 팔았다는 7개월에 가장 많이 매도했었던 금요일보다 오늘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2거래에만 1조를 넘게 던진 외국인, 다시 한번 1930포인트가 보여지자 투신권과 연기금이 싼 맛에 샀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만 3% 넘게 빠지면서 오늘 역시 주가가 130만 원대 보여주면서 두 달 전 주가로 돌아갔는데요. 자동차주도 일단 하락은 뚜렷했었고 낙폭을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것이 관건으로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요, 장 막판 거의 2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090원대 마감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황센터 먼저 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8일 월요일 마감장입니다. 양시장 분위기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폭의 변동률을 보였는데요. 10원 넘게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잠시 후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940.44로 6포인트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최저 1930도 찍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1940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1939.71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36%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 거래일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5,300억 원. 이렇게 되면 3거래일 동안 1조 1천억 원 넘게 외국인은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4,100억 원, 또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508.09로 한 1포인트 상승한 채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0.52% 하락한 504.20입니다. 외국인의 3일째 매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외국인은 50억 원 넘게 매도했고 기관도 이틀째 매도했습니다. 40억 원 가까이 38억 원 매도하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7원 50전 상승한 1,082원으로 껑충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1,080원대로 올라온 것은 미국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상승한 1,093원 50전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3% 빠지면서 14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137만 2천 원이고 현대차가 1.24% 하락한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19만 8,500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외국인의 매도에 하락했는데요. 포스코도 3% 내리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35만 6천 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0.19% 상승했고 이런 장 속에서도 한국전력은 0.29%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에 나흘째 오름세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신한지주의 4% 상승이 눈에 띕니다. 42,150원이고 오늘 대체적으로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아차는 1.5% 하락한 49,000원, 2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0.8% 강보합권에 24,4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은 0.6% 하락하면서 기관의 매도 속에 6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4,850원이고 파라다이스가 0.8% 내리면서 18,200원입니다. 서울반도체가 1.6%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잠깐 LED 조도를 좀 줄인 듯한 움직임입니다. 서울반도체는 27,550원입니다. SK브로드밴드도 약 3.6% 하락한 4,945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 CJENM은 0.28% 하락한 35,000원, 그래도 35,000원 종가를 지켰습니다. SFA는 0.4% 하락했고 젠백스는 1.3%, 포스코 ICT는 1.5% 상승한 7,280원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 단연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환율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주로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도 금융주의 강세에 보탬을 줬는데요. 오늘 신한지주가 4% 상승했고 KB금융도 3%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18% 상승한 45,000원, 외환은행은 6% 급등했습니다. 7,790원입니다. 네, 증권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증권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 인하에 따른 수혜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이 2.3% 오른 57,500원, 미래에셋증권은 4%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도 2에서 3% 오름세였습니다.
금융주가 오늘장에서 잘 갔다면 전기전자 업종은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 빠진 137만 2천 원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속에 전기전자 업종이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삼성 관련주가 부진한 반면 LG 관련주들은 그나마 선방한 움직임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0.5% 상승한 2만 8천 원이었습니다. LG전자도 0.8%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 속에 오늘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산업은 5% 상승하면서 2만 3천 원, 대림산업은 4분기 호실적이 선반영되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9만 천 원이고 GS건설은 베트남에서 1조 원 규모 수주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장에서 2% 상승한 5만 5,500원입니다. 철강주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의 하락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장에서 포스코가 3% 하락하면서 35만 6천 원, 세아제약은 1% 하락했는데요. 포스코는 실적 부담 막지도 겹쳤습니다. 장중에 35만 4천 원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소식에 방위산업주가 오늘장에서 출렁 급등했습니다. 빅텍과 스페코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휴니드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오름세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3.58% 하락한 28,300원인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34% 하회한 97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진중공업이 1조 원대 수주 소식에 오늘장에서 7.6% 급등하면서 9,850원입니다. 오늘장에서 700원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2년 만에 1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1.38% 상승한 11만 원으로 종가 마쳤는데요. 공모가 11만 원을 회복한 것은 22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또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기관의 순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오늘장에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가 오늘장에서 0.78% 하락한 12,800원인데요. 외국인의 매도로 3일 연속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제는 삼성전자가 깔고 앉은 의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바뀐 시점이고요. 코스피는 이미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의자도 없이 홀로 오늘 개파락한 채 그나마 시가 부근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월 효과 기대 많았지만 이게 1월의 안 좋은 효과일까요? 이제 1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이 그 첫날이었었죠. 위클리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연채 리서치 센터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하, 1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참 기분이 우울한데요. 피날레가 좀 괜찮았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 모멘텀이 좀 될 만한 어떤 그런 변수가 있는지 일정과 변수 그리고 예상 밴드도 주간 단위로 먼저 들어볼게요. 예, 이번 주에는 일단 1월 28일 날 12월 내구재 주문이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1월 30일 날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월 1일 날 한국 그 수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코스피 밴드는 한 1920에서 1980 정도로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에 사실 1980 한번 제대로 막판에 밀린 기껏해야 그 정도에 올라가는 선 정도로 지지부진할 것 같은 한 주라고 먼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무엇보다 오늘 또 환율은 막판에 웬일인지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환율 리스크가 지금 우리 증시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근본적인 최근의 원화 강세가 우리 수출 기업에 얼마만큼 타격을 줬는지 그 성적표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2월 1일 날 이제 한국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상승한 한 10%에서 12%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지금 증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정반대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기저효과가 좀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도 실제적인 수출에는 환율 변동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자, 그러면 사실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남은 4분기 실적 시즌 또한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모든 악재는 다르게 선반영이 된 건지 대상이라는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좋았다고 오늘 실적 실망이 급락하는 걸 보면 참 무섭습니다. 남은 실적 시즌 동안 이 기업은 좀 주목해라라는 기업들이 있으면 리스트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남은 실적 기간 동안에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으로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LS산전, 삼성증권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인 MEG 마진이 강세가 되고 PE하고 PP가 회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곡물가와 환율 하락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될 예정입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제 개편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중에는 또 최근에 흐름이 좋은 굉장히 증권주도 포함이 돼 있군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어떤 분은 굉장히 우울하게 우리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될 만한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다라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밖에 없다라는 좋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모멘텀이 나올 구석이 좀 있는지요? 일단 글로벌리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은 그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저하고 뱅가드 벤치마크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두 가지 부정적인 그 영향은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큰 모멘텀인 미국과 중국의 그 어떤 경기 반등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커플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디커플링 얘기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커플링 쪽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글로벌리 좋아지는 경기 회복의 수혜도 좀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역시 엔화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역시 아까 좀 찜찜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엔달러 90엔대 거의 안착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오늘 원달러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원엔 환율이 아직 원 100엔 기준으로 1,200원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100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엔달러. 일단 그 단기적으로 100엔까지 가기에는 좀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92엔 아니면 95엔 정도 선까지 그 엔화가 좀 절하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번 달에 들어서 보면 그 2월 달에 G20이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해외에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배당을 걷어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3월 정도 되면 엔화가 항상 강세가 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아마 95엔 선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좀 100엔까지 간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디커플링 현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주에도 조금은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짜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요. 외국인들이 좀 덜 팔아야 될 텐데요. 일단 외국인들 파는 거는 그 뱅가드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이 집중돼 있던 것들이 IT, 자동차 이런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재나 산업재 이런 쪽으로 그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업종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IT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지난 10년 동안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재 산업재 반도체 업종으로 좀 요약하시는 게 올바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차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그렇지만 IT 가운데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고 소재와 산업재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의외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 섹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추격 매수가 될까요? 지금 산다면? 기본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증권이 가장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지난 몇 년간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업사이드 포텐셜은 한 20% 이상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는 뭐 크게 은행, 증권, 보험이 있지만 증권주가 가장 낮다고 보고 계시고 추가 상승 여력이 20%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킴증권의 박연채 리서치 센터장님의 위클리 전략이었습니다. 깊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죠. 아이고, 외국인들 진짜 오늘도 많이 팔았네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금일 외국인들이 좀 대량의 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요. 일단 금일 차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 장중에 좀 등락은 있었지만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상당히 하락해서 출발한 이후에 그 십자 모양으로 좀 끝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평선인 그 200일선과 60일선, 120일 사이에서의 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61선 부분이 1940선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만약 이 선을 하회할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술적인 저항선인 주봉상 61선에 대한 저항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크게 좀 움직임이 없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개파락한 이후에 장 초반 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공방에 의해서 장중 좀 일정한 등락이 좀 좁은 박스에서의 등락이 좀 지속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을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대형주와 종합 주가 지수와 대형주가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은행 및 증권, 보험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 건설업과 운수 창고업들이 좀 상승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을 보시면 금일은 장중 그 차익 쪽에서 약 900가량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장중 지속적으로 출회되었다기보다는 장중 베이시가 상당히 안 좋았던 11시 부근에 일시적으로 출회된 이후에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좀 출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 장 종가상으로는 약 352억 정도의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지금 보실 수 있듯이 동시호가 이전까지 약 78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에 동시호가에 약 400억 정도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긍정적 시각은 일부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 차익 같은 경우엔 지금 지난 1월 8일 이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차익 쪽에서는 추세 자체가 매도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비차익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매도로 전환됐다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시면 금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약 5,052억가량의 대량의 매도가 출회된 반면 기관들이 대부분의 물량인 약 4,300억가량의 매수를 임해서 기관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유입이 충분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도로 인해서 조금 하락폭이 있었고요.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좀 매수에 응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던 반면 기관들은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수신 쪽에서 금융업 쪽에 대한 매수가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금융주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먼저 외국인들의 경우에 전반적인 매도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출회되었지만 금융권 그리고 은행에 대한 매수는 소폭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그 금융업에 대한 매수와 함께 제조업 그리고 전기 전자업종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나마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은 아직은 매도 일변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아주 핫했던 금융주부터 특징주로서 소개받아보고 싶은데 역시 주식 교환 얘기 있었던 하나금융 그리고 외환은행이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금일 외환은행이 약 7% 가까운 6.28%의 지금 상승을 보여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 부분 좀 증가하면서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외환은행은 금일 그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을 자회사 편입을 위해서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서 100%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환은행은 25일 그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을 100%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인수하는 방식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비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와 원뱅크를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주가 환율 영향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결정은 타이밍이 상당히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면 금일 그 매매 주체들이 대부분 기관이었다는 점이 향후에 외환은행 주가가 조금 더 견인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투자 주체별로 특히 한쪽 그 창구로 인한 그 대량 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 투신과 금융투자, 보험은 아니고 그 투신과 금융투자 그리고 그 연기금 및 그리고 사모펀드 이렇게 물량이 좀 분산돼서 많이 그 매수가 임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금일 약폭을 좀 키웠던 조선업종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금일 약 3% 정도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4% 정도의 하락까지도 좀 크게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약 3조 6,107억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913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1% 정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2008년 이전에 수주한 고가 선박의 건조 비중이 매 분기 하락하면서 건조 성과 하락에 대한 그 마진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분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외환 해지 관련 손익이 기존 기타 영업 손익에서 영업 외 손익으로 변경된 것과 자회사 및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이 추가적인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장 후반에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좀 만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28,000원 선 이하에서 만약에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금일 그 장 초반 상한가 형성 이후에 물량 변함 없이 그대로 상한가로 끝났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그 최근에 창업 투자 회사들이 줄줄이 그 상한가를 보이는 그런 모습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2의 벤처 창업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힘으로써 창투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그 정책 방향성에 따라 급등락을 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 10% 정도로 비중을 작게 해서 투자하시는 게 투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내일 시초가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주식을 공략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 부근이 만약에 그 5% 이상으로 시작하실 때는 그러면 그 내일도 추가적인 상한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상한가 부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물량을 좀 체결시키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시세가 좀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가는 과거 패턴을 어느 정도 보셔야 되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완만하게 올라온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과거 패턴들을 보시면 지금 크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보시면 점 상한가로 지속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상한가를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물량이 그 다음날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성격상 점 상한가로 가는 그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을 해소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환기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5% 이상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매수를 하셨더라도 5%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시가를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좋은 대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신규든 계속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내일 좀 빨간색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빡빡한 해외 지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한 주. 무엇보다 오늘 좀 삐걱했는데 내일장 모습은 어떨지 필요한 전략까지 미리 챙겨드리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에 계시는 정종국 대리님, 일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미리 듣고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 살지 내일장에 말이죠. 종목 선정 방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세 가지 질문에 두 분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홍준 과장님,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정말요? 변동성을 그냥 견디자라고 하셨습니다. 정종국 대리님은 또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계시네요. 개별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종국 대리님 의견부터 맞아보면 하늘에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내수주이면서 개별주 가운데 오늘은 CU 메디컬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최영준 과장님은 낙폭과대주를 여전히 좀 강조를 해주셨고, LG전자 지난주에도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 주 한 주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최영준 과장님께 제가 내일 주식 사도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변동성을 즐기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계속
넣으시는 분이 분명히 대형주 갖고 계신 분 중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가 좀 분기점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장이 뭐 환율이라든지 이제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관련 이슈들에서 하향 조정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왔었지만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상황이고 아직 원인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엔달러 환율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1까지 올라갔었고 한 95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100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뭐 물가지수 2% 이상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이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여전히 유지하냐면은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자금이 지금 20주째 계속 순유입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61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요. 또 과거 평균 이상의 유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주 기간 동안에 한 3주 동안 들어온 물량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외국인도 오늘 매도세 나오긴 했지만은 1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뱅가드 물량에서 자유로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유입액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빠져나간 부분들도 보면 이제 뱅가드 물량이 예전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거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좀 미리 나왔던 그런 측면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좀 소외받는 거 아니에요? 수급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약간 소외받는 네. 측면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시장 흐름들이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관련 모든 부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지금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은 디커플링이 계속 심화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이외에 다른 시장의 모든 요인들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환율이라든지 관련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엔화 약세로 인해서 뭐 국내 수출주들 많이 빠졌고요. 뭐 디커플링이 시장을 뭐 심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자를 차단하는 과정 등이 이제 1월 달에는 좀 기간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여전히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고 주 후반에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 거 봐서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린 게 코스피 시장이 차라리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지지 부분 장세보다는 아마 1920선 건재를 잠깐 눌림목을 주고 차라리 올라간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으로 한 1930선 밑에서는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그렇죠.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기금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과거 측면을 봤을 때 1월달 평균 매수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작은 수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000선 밑에, 이제 2000선 이상에서는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들이 있지만은 1900선 초반대에서는 다시 펀드도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유동성 자금의 흐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런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외부 불안정성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이제 종목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권인 종목들 무조건 손절치고 나온 건 지금 의미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반드시 실현하셔야 되겠지만은 IT 관련 주들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뭐 이제 중국 관련주들 이런 흐름들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은 다시 한번 매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주 후반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요. 이제 코스피가 주 후반 정도 지표에 의해서 지금보다 조금 나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 주에 아까 해외에도 보니까 표로 엄청나게 지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고 어떤 지표가 좀 잘 나오면 좀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해외 지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더 제일 중요하게 중요한 게, 보는 거는 예. 한국 시장 1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지금 수출입 동향 지금 현재는 당연히 마이너스 폭이 커질 거다. 오히려 적자 폭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는 변수는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설을 앞두고 나서 수출 물량이 한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늘어나는 경향에 의해서 그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든다든지 기대 이상에서 만약에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엔화에 대한 약세폭 어느 정도 늘림목을 줄 수 있지 않게 보고 있고요. 지난 이제 한 20일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준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을 앞두고 수출이 많이 몰리는 점 그리고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 그런 좀 지켜봤을 경우에 이제 주 후반에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네, 1월 수출입 동향이요. 우리나라 기준이죠. 이번 주 마지막 날 지금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종국 대리님.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니까 그냥 개별주 정도만 하자. 사실 저희가 만난 지 한 3주? 4주 그 정도 되는데 계속 시장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잘 맞추시는. 네. 요즘 좀 주식 매매하기 좀 많이 힘드신데 네.
나오자마자 보수적 관점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한데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 주 한 주 또한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주 한 주도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번 주에 국내에 발표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고용 등 미국 경제 지표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애플의 실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랠리의 연속성은 아무래도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될 것인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고용 분석업체인 ADP에서 민간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월 비농업 부분 고용 동향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미국의 고용 동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영향은 미비해 보일 것으로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오는 29일과 30일에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연준이 만약 이번 회의에서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증시는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경기가 좀 잘 풀릴 것으로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 추구 전략이라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증시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되는데 그럼요. 지금 요즘 같이 안 가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이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나 대만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 중에 수출하고 있는 업종들이 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고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 내수 쪽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 쪽으로는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상승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부분 그리고 엔화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조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개별주를 좀 보자고 하셨거든요. 어떤 개별주를 어떤 원칙을 갖고 좀 골라내야 되는지 그 얘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홍준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여전히 좀 괜찮은 대형주 가운데 낙폭과대. 예, 근데 이제 연기금이나 혹은 큰 손들이 충분히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펀더멘털이면 살만하다 하는 종목들을 미리 좀 사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관련 이슈들 때문에 이번 주도 뭐 큰 폭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사실은 쉽지는 않장입니다. 근데 이번 주를 중요한 이제 분기점으로 보고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 변동 부분들 지금 예전에 과거 사례도 보시면 이제 일본이라는 특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보통 원엔 환율이라든지 엔달러 환율보다 원달러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난 이후에 보통 다른 환율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정부 당국에서 개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번 주에서 분할 매수 관점도 뭐가 가시라는 관점이 그 부분들이 다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선다고 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괜히 손절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현금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주 초반에 바로 접근하기 뭐하시다고 하시면 주 후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게 보이고요. 아까 제가 다음에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IT 관련주들도 지금 실적 부분에 의해서 많이 우려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설 이후의 흐름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 흐름, IT 이제 애플 관련 지금 애플 실적이 많이 안 좋게 해서 이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애플 주가가 안 좋게 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 한국 시장을 많이 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IT 침체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막 빠지고. 삼성전자 물론 빠졌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실적에 이제 1분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도 과연 그 정도까지 나오겠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부분들이지 전반적인 시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IT들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 흐름들 여전히 이제 중국 지표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상이고요. 요즘 중국 같은 경우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제 뭐 금리나 이런 카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수익이 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손실폭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정말 꺾이고 정말 흐름이 끊다고 하면은 정말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돌아가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숨고르기 과정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
생각들이 좀 올바른 관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1배 초반 기준입니다. 1배 초반 기준에서는 여전히 이제 과거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같은 경우도 이제 한 0.9 정도에서 다시 반등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점에서는 좀 분할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도 언젠가 해소될 거고 지금은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인데 오늘도 안 끝났는데 1.7%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정종국 대리님의 그러면 종목 고르는 기준은 또 얼마나 상이할지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죠. 무엇보다 이제 개별주를 사자고 하셨었는데 아까 환율 얘기도 많이 하셔서 그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 일단 저희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그런 부분 그리고 엔화 약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진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라든가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두 개를 봤을 때는 같은 하나의 그런 종목으로만 봐지지 우리나라 증시라고 해서 따로 구분 지어지지는 않는 걸로 봐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환율에 좀 긍정적인 내수주 종목들 하나투어라든가 KT, 한국전력 그리고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는 것 반대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애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요일 날 4,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과거 2011년 8월 정도에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1조 가까이 매도를 하였지만 좀 진정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분들도 결국엔 좀 손실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손실을 봤던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가 조금 멈출 때까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는 코스닥 특히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에서 조금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개별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증시 시장에서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도 연기금이 분명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정종국 대리님이 오늘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그에 앞서 최영준 과장님께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IT가 약간 좀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한 주 더 LG전자를 보자고 이렇게. 예, 제가 1월 달에 들어서 좀 IT 관련주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장을 봐야 되는 관점들은 지금 한두 주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좀 대응 관점의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을 봤을 경우에 다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북미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시장에서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조금 오르기에 어느 정도 그치면서 그런 부분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여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IT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좀 쉽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우리 1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맞지만 예년과는 틀리게 이제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전방위 업종으로 파정한 게 아니고 소수 업종 위주로 많이 갔던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장세 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라고 보는 의견이 맞을까 싶고요. 그래서 LG전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출렁거렸던 부분 중에 약간 빠졌던 측면도 있지만은 여전히 주봉이라든지 향후 이제 기업 실적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금 LG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에서 주가가 침체했던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측면에서 지금 한 오늘 이제 종가로는 한 73,2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시초가 좀 매수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6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약간 더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조금 진폭을 보자라 말씀드린 부분이고 목표가는 이제 한 8만 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지난주 추천해 주셨을 땐 목표가도 82,000원이었고 손절가도 한 72,000원 라인 71,500원이었었는데 다 조금 여유 있게 목표가도 조금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LG전자 한 주만 더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LG전자 지금 사실은 제일 마음에 걸리는 딱 하나를 꼽자면 뭡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실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네. 스마트폰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결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수급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삼성 관련주들보다는 이제 LG 관련주들 위주로 다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유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 업종들이 애플 실적과 연계돼서 같이 LG전자 약간 묶여서 빠졌던 그런 측면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와 같은 그런 애플 관련 주들에 비해서는 디커플링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큰 무리 없이 좀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룹주 안에 애플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같이 휩쓸려서 좀 빠진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종국 대리님이 보는 한 종목 빠르게 소개를 좀 받아보죠. 일단 어떤 종목인지요? 네, 저는 이제 심장 충격기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시우 메디컬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시우 메디컬의 이번 4분기 매출액은 한 102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5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우 메디컬은 정부 예산 집행 시기와 맞물려서 내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수익성은 좀 하락했는데 0.4% 정도 하락했는데, 그 부분은 인력 증가로 인해 소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동사 2012년 매출액은 231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7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해외 시장 악화로 수출이 전년 대비 한 7.2%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수 성장에 힘입어서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우 메디컬이 전문 의료 영역에서 일반 영역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특히 500세대 이상인 그런 곳에서도 지금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2012년 8월에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한 5만 정도 그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시우 메디컬을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14,000여 대를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를 무상으로 지금 지급한다고 하니까 좀 정책 수혜주로도 좀 같이 엮어서 간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때 심장은 빨리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자, 시우 메디컬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대 제시해 주시죠. 시우 메디컬 지금 10,000원부터 계속해서 움직였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내일 시초가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좀 안착되는 모습이니까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평선이 좀 몰려있는 한 14,000원 부근에서는 좀 14,000원을 좀 목표가로 좀 봐지고 있고요. 손절 라인 한 11,000원 정도, 이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주 종목 역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LG전자는 오늘 추천주였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고요. 플랜티넷이었죠? 네네. 근데 금요일날 급락하는 바람에 근데 연기금은 꾸준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플랜티넷이 금요일날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연기금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또 좀 장 초반에 좀 빠졌었는데 장 막판에 좀 연기금 자금들이 또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13,350원의 종가를 기준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해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정책 이벤트가 뉴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목표가까지 홀딩. 네. 플랜티넷 지난주 AS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지난주 내용 말고 당장 내일장에 관련된 전략만을 다시 한번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 LG전자, 시우메디컬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우리 정종국 대리님 그리고 최영준 과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 뜬 날장 2부 마치고요. 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